변화 리더의 조건은 시스템,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바꾸고 방향을 전환하는 게 리더십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내가 팀원들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그렇죠? 아까 도로시본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심리적으로 좀 지금 안정감도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회사 전반적으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조직 변화에 있어서 뭐 팀장님도 공감하겠지만 탑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변화를 시작하고 나서는 중간에 있는 리더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저도 이제 현장에 있을 때 보면 뭐 조직에서 뭔가 큰 게 전사적으로 하게 되면 중간 리더들이 그거를 초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전달할 때 그 메시지에 담겨져 있거든요. 야, 이거 뭐 본사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일단 시키니까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구성원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인간도 하기 싫은 걸 우리한테 시키고 있네. 나도 적절히 하다가. 예, 그게 이제 시그널이거든요. 보면 중간 리더들이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고요. 변화에 성공한 기업들은 중간 리더가 이런 거 관련된 스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한 4개 정도 이제 중간 리더의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업무 혁신자의 역할을 중간 리더들이 잘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장의 문제를 잘 알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예. 현장의 문제를 제일 잘하는 분들이 팀장님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혁신할 수 있는 것도 중간 리더고요. 탑은 잘 모르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두 번째 뭐냐면 의사소통자.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비공식적 채널이에요. 네트워크. 왜냐하면 뭔가 얘기하면요. 중요한 얘기는 지들끼리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 시간에 얘기하면 지들끼리 나가고 담배 피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야, 저거 하지 말자. 너 왜 하라고 그러냐?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그게 비공식 네트워크예요. 그게 사실 변화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데 그래도 그거 가장 연결이 잘 되는 게 팀장님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보를 듣고 그 안에 있는 정서나 인지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중간 리더들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치료사. 변화는 불편함을 만들죠. 정서적 불안정을 만들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타인을 위해서 뭔가 그 공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바로 팀장님들이고 마지막으로 이거 균형 유지자. 변화를 유지해야죠. 그렇죠? 변화는 계속 유지하면서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중간 리더들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변화에 성공한 기업들은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리더들이 훨씬 더 많더라. 쉽게 얘기하면 허리가 든든하더라 얘기하는 거죠. 보통 조직 변화는 우리가 이런 범주를 뛰어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런 조직 변화를 시도하는데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아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데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데 사람들이 저항을 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관심이 없어서. 네, 관심이 없어서. 네, 그럴 수도 있죠. 또요. 자포자기한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닐 때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치명적인 뭔가 불이익을 준다든지 문제를 일으키면 저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들이 본질적인 변화인지 아닌지는 사람들의 저항 정도가 아까 얘기했던 세스 고딘이죠. 그렇죠? 세스 고딘. 안락지대 안전지대. 세스 고딘이 이런 얘기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유전적 혐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와 관련된 어떤 것에 동참할 때마다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변화를 실패를 이끄는 변화 회피 반응을 본능적으로 일으킨다. 그래서 불평을 하든 비평을 하든 자기가 희생자 코프를 하든 뭐다? 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는 게 첫 출발입니다. 너는 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이게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선 그게 옳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이건 되게 담대한 일. 그러면 잘 안 배우려고 그러고 뭔가 내성적인 그 아이한테 너는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이러면 걔는 되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본질적 귀인 오류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용어인데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가 뭐냐면 바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적인 요인들을 무시하고 개인의 성격이나 동기 등 행위자의
내적 특성 탓으로 원인을 돌리는 게 이제 본질적 기능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낙인을 찍어요. 예, 비평가, 원래부터. 그렇죠? 원래부터 희생자, 예? 방관자,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원래부터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개인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물론 성격적 특성이 그런 내향이냐 외향이냐에 따라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원래부터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거기엔 무슨 가정이 들어가 있냐면 바꿀 수 없다예요. 그래서 아까 뭡니까? 배제시킨다.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로 한번 가볼까요? 자녀들은 그러면 바꿀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 원래부터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맥락과 사항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 그 사람이 그에 대해서 비평가의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지, 그게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쉬는 시간을 심각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심각해졌네. 10분까지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